제4장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금융사기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을 알아볼게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계좌 개설부터 송금, 투자까지 몇 번의 터치만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편리해진 만큼 그 틈을 노리는 금융사기와 디지털 자산 관련 피해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기 유형은 무엇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디지털 자산은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금융사기는 갈수록 정교해져서 평소에 조심한다고 해도 누구나 한 번쯤은 속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융사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화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서 돈을 보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검찰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가 됐습니다. 라고 겁을 주고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면서 송금을 유도합니다. 혹은 대출 상담을 가장해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자녀가 납치됐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급하게 돈을 보내게 하는 그런 수법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시고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파밍입니다. 이건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들어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인데요. 보통 문자로 혹은 이메일로 로그인해보세요 하는 링크를 보내거나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서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잘 구분하기 어렵지만 주소창에 표시된 사이트 주소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은행 주소와 똑같은지 확인하는 습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미싱입니다. 청첩장, 택배, 카드 결제 문자처럼 자연스럽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내 금융 정보를 빼앗기게 됩니다. 모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메신저 피싱인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녀나 지인인 척하면서 휴대폰 고장나서 문자로 연락해, 급하게 돈 좀 보내줘 하는 식으로 연락이 오죠. 정말 가족처럼 보일 수 있지만 꼭 직접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QR코드를 이용한 큐싱입니다. 길거리나 식당, 심지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게 하고 그걸 통해서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를 잘 모르는 QR코드는 절대 찍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사기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순간의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화, 문자, 링크, QR코드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한 번 더 멈춰서는 거. 그게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금융사기 두 번째 꿀팁,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 알기입니다. 요즘은 금융사기 수법이 너무 정교해져서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나 070 전화로 무작위로 전화해서 단순하게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금융사기를 쳤던 게 많았다면 요즘은 실제 검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대표번호까지 똑같이 표시되면서 사전에 확보된 개인정보로 치밀하게 상황을 꾸며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를 클릭하게 만든 뒤에 악성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 앱을 통해서 사기범이 휴대폰을 원격 조작해서 내 은행 앱에 들어가서 예금은 물론 오픈뱅킹으로 악용해서 모든 저의 계좌의 잔고를 인출하고 심지어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은 이제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누구라도 다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꼭 하나 주의하실 점은 발신번호 조작입니다. 사기범들은 이제 의심전화 차단 앱을 회피하기 위해서 진짜 은행 대표 번호나 공공기관 번호로 발신번호를 위조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 평소에 알고 있던 번호인데
하고 의심 없이 받게 되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은행이나 기관에서는 과한 개인정보를 전화로 혹은 문자로 요구하지 않으니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금융사기 세 번째 꿀팁, 금융사기 예방 대처하기입니다. 요즘 금융사기는 발신번호까지 조작하고 원격 앱으로 휴대폰까지 조정하는 등 정말 정교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 수 있는 게 금융사기죠. 하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른 대처와 사전 예방입니다. 먼저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송금한 은행이나 112에 전화를 걸어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특히 100만 원 이상 이체된 경우에는 ATM 기기에서 30분 후에 인출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남아있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서 포함이 돼서 사기범에게 직접 돈을 건넸더라도 그 돈이 사기범 계좌에 남아있다면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예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전화로 정보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하며 자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ATM으로 유도하는 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둘째, 출처모를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앱 설치는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하셔야 하고요. 또 백신 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악성 앱 감염 여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메신저로 지인이 돈을 요청해도 반드시 통화로 확인하세요.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절대 송금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금융사기 네 번째 꿀팁,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활용하기입니다. 금융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나를 지켜주는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연 이체 서비스입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때 일정 기간 최소 3시간을 딜레이해 두는 건데요. 혹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이체를 눌렀더라도 지정한 이체 지연 시간까지는 취소가 가능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차고 송금에도 효과적이니 꼭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내가 미리 등록한 계좌에는 자유롭게 이체가 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계좌에는 하루 100만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혹시 내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단말기 지정 서비스입니다. 내가 자주 쓰는 스마트폰이나 PC를 등록해 두면 그 외의 기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고 이체는 제한되거나 추가 인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내 계좌에 접속하거나 이체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요즘은 해킹 피해도 많다 보니까 해외 사용이 필요 없다면 꼭 차단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나 은행 창구를 통해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후 명의 도용이 의심되면 거래가 제한되거나 확인 절차가 강화돼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비 서비스입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내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지급 정지까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금융회사 영업점 같은 오프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계좌 통화 관리 서비스인 앱, 어카운트 인포나 홈페이지에서 연중 무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융보호 서비스를 미리 설정해 두시면 위급한 순간에도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금융사기 다섯 번째 꿀팁, 보이스피싱 책임 분담 제도입니다. 점점 교묘해지고 정교해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도 조건에 따라서 은행에서 일정 부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2024년부터 시행된 보이스피싱 책임 분담 제도입니다. 이제는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오로지 피해자 책임으로 돌렸던 피해가 이제는 은행도 예방 노력이 부족했다면 함께 책임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선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입니다. 배상은 피해자가 거래한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 수사기관의 결정문, 그리고 경위서 같은 필요한 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고객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서 피해액의 20%에서 최대 50%까지 분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행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해 운영했다면 배상 비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이나 지인과 공모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배상 대상이 안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도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몇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 과실과 은행의 예방 노력 등을 기준으로 배상 비율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상황이 워낙에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은행의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해진 배상 비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5장, 디지털 전환 시대에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 편입니다. 첫 번째 금융 꿀팁, 디지털 자산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비트코인, NFT, 블록체인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뭔가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실물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종이돈처럼 손에 잡히진 않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안에서 거래되고 저장되는 자산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은 특징이 있어요. 은행이나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통해서 거래 내역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위조나 변조가 어렵고 사람들끼리 직접 거래도 가능하죠. 디지털 자산은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암호화폐 들어보셨을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으로 송금하거나 투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 혹은 금과 같은 자산의 가치 연동시킨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든 코인인데 대표적으로 테더 같은 것이 있습니다. NFT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디지털 그림이나 음악의 고유값을 붙여서 소유감을 증명하는 자산입니다. 그림 한 장이 수천만 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유틸리티 토큰이나 증권형 토큰도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권이나 배당권이 담긴 디지털 자산으로 마치 온라인 포인트나 주식처럼 쓰입니다. 이런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조건 멀리하기보다는 올바른 정보와 함께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지혜가 되겠죠. 디지털 자산 두 번째 금융 꿀팁, 블록체인입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자산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게 거래가 되고 저장될 수 있을까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도대체 뭘까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정보를 담은 블록이 시간 순서대로 줄줄이 연결된 구조입니다. 이 거래 기록은 한 곳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돼요. 즉, 누구 한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삭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변조가 어렵고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과 그런 블록체인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거래 기록도 모두 블록체인에 남아 있어서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거래와 저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4가지 특징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불변성입니다. 한번 기록되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특징, 투명성입니다. 누구든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산성이에요. 중앙 서버가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함께 관리합니다. 네 번째, 보안성입니다. 암호화 기술로 해킹이나 위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가격이 안정된 코인, 스테이블 코인, 그림, 음악 같은 디지털 소유권을 증명하는 NFT, 서비스 이용권이나 주식처럼 투자 권리를 주는 토큰들, 모두 이 블록체인 덕분에 안전하게 쓰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기술은 단순히 코인만이 아니라 부동산, 의료, 공공기록까지 바꿔놓을 수 있겠죠. 즉,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인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자산을 투명하게, 안전하게 직접 관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자산 세 번째 금융 꿀팁, 디지털 자산 거래소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자산에 좀 관심이 생기셨을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거래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디지털 자산은 우리가 현금처럼 손으로 쥘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안전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파는 온라인 시장입니다. 디지털 자산도 거래소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래소는 매수, 매도뿐만 아니라 자산을 보관해 주거나 실시간 시세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문 방식도 지원합니다. 거래소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사용자 수와 거래량이 가장 많고 다양한 코인과 안정적인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비트처럼 기업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고 중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용자가 자산을 거래소에 맡기고 거래소가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보안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둘째,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이건 운영 주체가 없이 개인이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시스템인데요. 자산을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내 지갑에서 바로 거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용자 보호와 규제입니다. 요즘 거래소는 정부 규제를 준수해야 운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금 세탁 방지, 정보보호 인증, 투자자 자산 분리 보관 등 의무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생기면서 투자자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어디에서 거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플랫폼의 신뢰도, 보안, 규제 준수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산 네 번째 금융 꿀팁, 디지털 자산의 세금과 규제입니다. 원래는 2025년부터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과 제도 미비로 인해서 2년간 유예돼서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될까요? 과세 대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의 매매, 대여,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으로 얻는 소득 전부가 포함됩니다. 기본 공제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그 이상 초과한 소득에만 20% 세율로 과세되는데요. 실제 지방세 포함하면 약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죠.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그 이전에 대한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디지털 자산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시가와 실제 구매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즉,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해외 거래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제 암호자산 정보 자동 교환 체계 도입으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도 과세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해외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국내 규제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거래소는 투자자의 돈과 회사의 돈을 따로 보관해야 되고 거래 기록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혹시라도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 겁니다. 또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거래소는 실명 계좌를 통해서 거래해야 하고 고객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정부에 정식 신고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들은 불법 자금 거래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자산에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했지만 2025년 말까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나 기관도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죠. 그리고 감독과 자료 제출도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나 관세청 같은 법 집행기관이 거래 내역을 요구하면 거래소나 사업자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가 강화된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겠죠. 디지털 자산 국내 규제 동향 및 주요 쟁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세 범위 확대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데요. 지금은 주로 국내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소득에만 과세가 적용되지만 2027년부터는 국제 암호자산 정보 자동 교환 체계가 도입되면서 해외 거래소에서 통한 거래도 과세 도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과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거는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 강화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처럼 우리나라 역시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운영, 이용 자산 보호에 이르기까지 법적 기준을 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보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입니다. 불공정 거래 방지, 자금 세탁 차단,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위한 기반 마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디지털 자산 시장도 점차 성숙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산 5번째 금융 꿀팁, 코인 투자 사기 피해 사례로 배우기입니다. 이렇게 제도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 유혹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접근 방식부터 살펴보면 유튜브나 SNS, 채팅 앱을 통해서 투자 고수 인증, 수익 인증, 혹은 유명인이나 공무원 사칭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얻습니다. 때론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기도 하죠. 이처럼 심리적 신뢰를 먼저 구축한 후에 투자자가 현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회유 방식인데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지급 보증됩니다. 우리 고수익이 보증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계약서나 보증서를 보여주기도 하고 허위 성공담을 내세워서 투자자를 혹하게 만듭니다. 로맨스 스캠은 이보다 더 교묘한데요. 몇 달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에 투자 권유로 연결되게 되죠. 이들이 주로 쓰는 사기 수단은 미신고 거래소 링크 전송 후에 회원가입 유도, 가짜 코인 판매, 위조된 계약서 제시, 개인 지갑 송금 요구, 리딩방 가입 유도, NFT 경매 사이트를 통한 지갑 접근, 권한 탈취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신고 거래소 사기입니다.
SNS나 유튜브에서 투자 고수처럼 접근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처음에는 소액 출금도 되게 해서 신뢰를 얻습니다. 더 큰 수익을 보려면 투자금 추가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유도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불법 거래소로 돈을 송금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거래소가 사라지거나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락업 코인 사기입니다. 신규 상장 예정인 코인을 싸게 사드릴게요 하면서 투자자를 유혹합니다. 락업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당장 팔 수 없게 만든 후에 정작 상장은 안 되고 코인 가격은 폭락, 결국은 돈을 몽땅 잃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로맨스 스캠입니다. 데이트 앱이나 SNS로 친해진 후에 장기간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이후에 나와 함께 투자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대출까지 권유하고 결국 출금은 막히고 상대는 잠적하게 되죠. 네 번째는 가짜 코인 판매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유명한 코인을 싸게 사준다면서 유혹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름만 비슷한 가짜 코인을 파는 수법입니다. 거래소 상장 공지, 계약서, 지급보증서 등 그럴듯한 서류를 위조해서 신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은 곧 업비트에 상장될 것입니다. 이 계약서 보세요. 그 문서 사실은 조작된 이미지인 거죠. 신뢰를 만들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인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이나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는 금융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하면서 불법 코인 단속 중인데 이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상장 정보를 빌미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실제로는 사기꾼이 만든 가짜 공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리딩방 사기입니다. 유튜브나 오픈 채팅방의 리딩방, 대리매매를 홍보하는 거죠.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계정 정보를 우리는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 손실은 물론이고 환불도 안 되고 출금도 막히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NFT 경매 사기입니다. NFT 경매 사이트를 가장한 사기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SNS로 친해진 후에 NFT 한번 투자해봐라 라고 하면서 수익을 먼저 보여줍니다. 프리미엄으로 멤버로 가입해야 NFT를 살 수 있다. NFT를 사기 위해서는 좀 대출을 받아보세요. 지갑 정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결국은 내 지갑 정보를 다 빼앗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사기들은 대부분 처음엔 신뢰를 쌓고 수익을 보여준 후에 큰돈을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방심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낯선 투자 권유에는 의심을 갖고 공식 기관의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6장 금융소비자보호법 100% 활용하기 편입니다. 첫 번째 금융 꿀팁,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우리가 보험이나 투자 같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내용을 잘 모르고 가입하거나 불완전하게 설명을 듣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으셨나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줄여서 금소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정해놓았어요. 바로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먼저 따져주고 충분히 설명해주고 억지 권유나 과장 광고는 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한 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도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 관리, 불법으로 체결된 계약은 해지 요청, 불만이 있을 때는 금융 분쟁 조정 신청, 전화나 방문 영업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두나콜 제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부터는 방문 판매와 전화 권유 규제가 더 강화됐어요. 이제 금융회사는 판매 전에 자신이 누군지, 어떤 상품을 팔려는 건지 미리 설명해야 되고 야간 시간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절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면 전화나 방문 권유를 일괄 거절할 수 있는 두나콜 시스템이 생겼다는 거죠. 금소법은 우리가 금융상품을 고를 때 더욱더 안전하게, 더욱더 똑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잘 알면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불필요한 필요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두 번째 금융 꿀팁, 청약 철회권입니다. 혹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내가 너무 성급했나?
설명이랑 달라서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럴 때는 소비자가 손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청약 철회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대출성, 보장성 상품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요. 행사 가능 기간은 상품별로 다릅니다. 투자성 상품은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 여기에 숙력기간 2일이 포함되면 총 9일이 되겠죠? 대출 상품은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 보장성 보험 상품은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 안에 이 계약 철회할게요 라고 말하면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3영업일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 하고 우리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전문금융 소비자나 금융기관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청약철회권은 나의 실수로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불안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꼭 활용해 보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세 번째 꿀팁, 위법계약 해지권입니다. 혹시 금융상품에 가입했는데 이거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나요?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권리, 바로 위법계약 해지권입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회사는 법으로 정해진 6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나이나 재산, 그리고 경험 등을 고려해서 맞지 않는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성성의 원칙입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사려고 할 때도 부적정하면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명의 의무입니다. 상품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공정 행위 금지입니다. 가입을 너무 강요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는 금지입니다. 다섯 번째, 부당 권유 금지입니다. 허위 정보나 오해할 만한 내용의 제공은 금지됩니다. 여섯 번째는 광고 규제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광고해야 합니다. 이 중 광고 규제를 제외한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해지를 요청하실 때에는 계약 해지 요구서를 작성해서 금융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후에 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할 건지 거절할 건지를 알려줘야 하고 거절할 경우에는 이유도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즉, 내가 상품 가입 과정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받았거나 혹은 강요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계약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는 것 또한 내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네 번째 금융 꿀팁,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입니다. 금융거래, 이자는 지나친 믿음보다는 꼼꼼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내 권리는 내가 먼저 챙기고 지키는 것,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하는 금융회사부터 꼭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는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대출 상담사를 이용하신다면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체크하세요. 두 번째, 상품이 내 상황과 맞는지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원금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투자기간은 적당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파인이나 소비자 포털에서도 상품을 비교할 수 있으니 그 사이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시에는 직원의 질문을 성실하게 답해야 또 적합한 투자 권유를 받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거래 비용과 손실 위험 등 중요한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겁니다. 계약서, 상품 설명서에는 빠짐없이 읽고 모르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된다면 서명도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는 겁니다. 결국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줄게요 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모든 내용은 직접 보고, 직접 확인, 직접 서명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 계약서 등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안전한 금융이 먼저입니다. 요즘은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 확인, 녹취, 서류 작성을 꼼꼼히 해야 해서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 보호가 철저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질문하면서 안전한 금융생활 스스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5번째 금융 꿀팁, 금융 관련 피해 구제 신청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융상품 거래 중에 피해를 입으셨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금융소비자로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가능합니다. ARS 1번은 금융회사 관련한 피해 상담, 0번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쟁이 생겼다면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회사와 문제가 크고 명확한 피해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접수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고요. 혹은 우편이나 팩스, 방문 접수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부터 신속 상성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안인 경우에 바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돼서 빠르게 심의 의결이 진행됩니다. 잘못된 금융피해는 혼자 참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1332와 분쟁조정 신청 제도를 통해서 꼭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금융 꿀팁 베스트 30 살펴봤습니다. 작은 꿀팁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일상과 노후를 더욱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도전! 골든벨 퀴즈가 곧 진행될 예정이죠. 이번에 배운 금융 꿀팁 30가지를 바탕으로 퀴즈를 차근차근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신청하신 날짜에 참여해 주시고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안내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